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근무기간이 겹쳐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돈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를 통해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로비 시도를 폭로해온 김 전 회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급한 감사 방해에 대한 자세한 경위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보건당국이 어린이용 독감 백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청소년용 물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곧 소진되거나 추가 공급이 안 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마저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북 성주의 야산에 순환골재와 건축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성주군과 폐기물 업체와의 소송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청와대 직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부적절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2명은 금융비리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나쁜 마음만 먹으면 금융 관련 정보를 미리 빼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압력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곳이라 더 논란인 거죠. 앞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주였었죠. 이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또 다른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대표와 접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전 행정관과 근무 기간도 겹치는데 돌연 청와대에 사표를 낸 시점도 논란입니다. 먼저 최주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A씨와 만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서 김 대표가 A 수사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을 감찰하는 민정수석실 업무 특성을 알고 관련 동향 파악차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윤모 사내이사의 부인이자 청와대 재직 시절 옵티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전 청와대 행정관과 근무처도 근무 기간도 겹칩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7월 청와대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동료 수사관들은 청와대 파견이 끝나면 승진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사표를 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에게 옵티머스와 어떤 관계인지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최초 판매사인 대신증권 본사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건설사 회장 신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00억 원 넘게 투자할 당시 기금 운용본부장을 지냈던 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수백억 투자를 했지요.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자 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직접 정부 부처가 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부처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관련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의혹이 커지는데 청와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장들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살펴야 될 안전성 문제, 수익성, 유동성 이런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 옵티머스 운용자들은 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쳤던 걸까요? 현직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투자 금액도 장관의 경우 억 단위로 컸는데요. 민주당은 이들도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들이 투자한 배경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를 집중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한 달 전 시점입니다. 총 재산의 약 6%인 5억 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투자했지만 환매가 중단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한 뒤 만기가 돼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졌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말 모르고 해서 피해자인 건지 이 옵티머스 비리 사건과 관련된 건지는 좀 더 수사가 진전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단순 투자였을 뿐 옵티머스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예금이자보다 좋다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지만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A 의원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받아 가입한 펀드였고 논란이 되는 펀드였는지 어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진 장관과 A 의원은 피해자라며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뻥튀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중심엔 거물급으로 꾸려진 옵티머스 펀드 고문단들이 있습니다. 이 문건이나 진술에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전직 은행장 이름이 등장을 하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하게 된 시작점도 고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NH투자증권 사장은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의 고문단 중 한 명이 펀드 판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김진훈 이사장을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전화가 왔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육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특전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정 대표와는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접촉해보라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밝혔고 담당자는 김 대표에게 전화를 해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직원한테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업이 그런 업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당한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지시를 하면은 누군들 그 내용을 하나의 압력이나 지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 전 이사장은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영채 대표와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펀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 옵티머스와 판박이 라임 사태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라임 펀드의 핵심 돈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지난주 법정에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당시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고 주장의 파장이 있었죠. 오늘은 강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 이런 또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왜 공격 방향을 틀었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측근 인사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런데 오늘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A 변호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과 이야기를 끝냈다는 말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입장문에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금융권의 로비를 벌였고 A 변호사의 소개로 검사들과 술을 마셨는데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방위 로비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입장문은 강 전 수석이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나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저는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야당은 이걸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입장문에 언급된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강기정 수석을 언급한 적 없다며 술을 마신 것은 현직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김 전 회장의 지적에 대해 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을 통한 금융권 로비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큰 감사 저항이 있었다. 작심 발언을 했던 그 안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견하는 이 감사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이 감사원의 최종 결론 오늘 나옵니까? 네, 감사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안 작성에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오늘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 12일과 13일 4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지난 4월 3차례 회의가 열린 걸 고려하면 이번이 벌써 8번째 회의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해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쪽과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의결이 되면 감사보고서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 인쇄한 뒤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여야는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은 무리한 감사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했고 야당은 감사 저항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풍전야인 감사원 소식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심 발언부터 살펴보죠. 감사 저항이 있었다는 거였죠. 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느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진술을 바꾸는 등 저항이 컸다고 했습니다.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감사원장이 이렇게 저항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왜 그랬을까요? 네, 감사 결과 보고서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감사위원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공개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감사위원회 열리는 회의로 공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회에서 의견해 주신다면 열람 공개 가능합니다. 네, 또 공개가 된다면 또 파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저항의 당사자로 지목된 산업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자료를 삭제한 게 맞는지 또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불명확하지 않냐,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른 부분이지 않았겠냐며 진술 번복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을 폭탄 발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산업부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정부 부처 공무원이 자료를 폐기하는 게 가능은 합니까? 네, 먼저 감사원 구조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비호가 있어서 산업부가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강압감사라며 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강압감사 있었고 계속 연기된 감사 있었고 과잉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영상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하셔서 영상 녹화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따져보면 암행어사 격이잖아요. 그런데 저항을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 원장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의결이 안 될 것 같다는데요. 그만큼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연다고 하니 계속 취재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양된 지 1년도 안 돼서 멍투성인 채로 숨진 16개월 여자아이.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미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학대가 맞다면 3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아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 차 안에 방치돼 있다. 영양실조가 의심된다. 이런 내용의 신고들이었는데 경찰의 대답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 의심 증거로 볼 수 있는 멍과 심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3주 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신고를 했는데 이때마저 제대로 못 살핀 것이 특히 아쉽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5달 동안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점이 가장 의아한 부분입니다. 지난달 23일 소아과 원장이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도 경찰은 원장에게 신고 이유를 묻는 데 그쳤고 3주 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한 다음 날에서야 소아과 원장을 다시 찾아가 3차 신고 당시 상황을 재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이 와서 이제 물어봐서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된 거고요. 3차 신고 당일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해당 가정의 상황을 주일에 확인해보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이 2주 동안 진행한 2차례 상담 전화에서 아이의 양부는 아이 상태가 낫고 있다. 열이 있어 어린집에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아기는 멍투성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국감장에서도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112 신고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놓쳐버렸어요. 예, 팩트를 보고 받았습니다. 예.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학대 신고 4건 가운데 1건을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에서까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어젯밤 특별조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팀은 학대 의심 신고 3건이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경찰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동인하면서 보건당국이 청소년용 물량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찔끔 들어온 백신은 곧바로 소진됐고 추가로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어서 학부모들 불만 여전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아과가 몰려있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상가 지역입니다. 초등학생 독감 접종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다 동의 났습니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 접종이. 안양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당일에 다 끝났어요. 유료 백신도 다 떨어졌고요. 백신이 있다는 곳을 수소문하고 서둘러야만 겨우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5군데 하고 왔어요. 이제 약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건당국은 무료 백신을 추가로 공급해 이번 주까지는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비분 34만 개와 청소년용 백신의 15%까지 어린이용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1차로 소량 공급된 백신은 들어오자마자 소진됐고 언제 또 들어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거를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 나라에서 저희한테 연락 오기 아무것도 없어요. 채널A가 한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봤더니 오는 20일이 돼야 추가 접종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병원 한 곳당 받을 수 있는 백신은 고작 17개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명이 언제 백신이 들어오나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17명 누구를 선별해 줄 것이냐. 추가로 들어올 예정도 전혀 없대요. 보건당국은 급한 대로 청소년용과 예비 물량까지 모두 어린이용에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더 부족한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주부터는 만 62세 이상 성인의 무료 접종까지 시작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운전자. 제 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찾아가는 곳이 하필이면 경찰서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 현관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관이 밖으로 나와 차량을 살핍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장시간 들려서 이상해서 밖에 나와보니 흰색 승용 차량이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로 차주를 찾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전자와 마주칩니다. 차를 타려는 운전자와 이를 막는 경찰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얼굴이 너무 붉다. 술 냄새가 난다. 정말 안 마셨느냐라고 하니까 8시간 전에 한 잔 마셨다. 화장실 급해서 잠시 들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고 남성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쪽 범퍼가 파손된 걸 이상히 여겨 조사해보니 2시간 전 경남 창녕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뺑소니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6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온 이유에 대해 운전자는 바다를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니까는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창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서는 그대로 부산까지 온 것으로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심근경색 같은 순환기 계통 질환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들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두 남성이 한 남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바다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아이를 발견한 시민들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두 남성은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살아났네. 안 살았어. 출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모자를 쓴 젊은 남성이 환자를 살피더니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이 남성은 출근 중이던 119 구급대원 송용민 씨였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는 상태여서 그 영무원분들에게 심정지 상황을 인지시켜드렸고 바로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AED를 제세동기를 가지러 뛰어가셨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누구나 꺼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심정지 후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소생률이 97%에 이르지만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면 소생률은 25%까지 떨어집니다.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관상동맥 질환들이
더 증가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심장 압박을 통해서 뇌 혈류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를 시켜주시면 그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환자의 명치를 초당 2회 속도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30회씩 반복해야 하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외신까지 보도해서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기억하십니까? 1년 반 넘게 치우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북 성주에도 쌓여만 가는 폐기물산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성주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이어지는 산 능선 보이시죠? 그런데 가운데 시커멓게 불쑥 솟은 봉우리는 산이 아니라 놀랍게도 쓰레기 덤입니다. 시골 마을에 왜 저런 쓰레기산이 있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형 트럭이 싣고 온 폐기물을 내려놓고 한편에선 중장비가 땅을 고릅니다. 옹벽 위에는 순환골재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얼핏 봐도 10m 높이 옹벽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건설 폐기물을 잘게 부순 순환골재는 필요한 현장이 아니면 쓸모가 없습니다. 군데군데 덮개가 찢어진 사이로 내용물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당초 보관하겠다고 신고한 폐기물은 2만 6천 톤. 하지만 성주군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도 수십만 톤을 쌓아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걸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찾지 않고 2018년부터 쌓이는 걸로. 성주군이 폐기물 반입 중지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해당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자 성주군이 항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쓰레기산 인근 주택입니다. 폐기물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평소에는 빨래도 널지 못하고 자주 닦는 장독대 항아리에도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창문에서도 이렇게 쓰레기산이 보이는데요. 옆에 있는 진짜 산봉우리보다 높아 보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청소한 창틀인데 시커먼 먼지가 그새 수북히 쌓였습니다. 뭐 철저히 잡는다 카이 뭐를. 여신은 저 이게 전에 갈리지 이거는 문제라고는 생각 못 한다 카이. 우리 집에 손자가 8인데 엄마 항상 단속시킨다 카이. 뭐냐고. 쓰레기산을 지탱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옹벽 곳곳엔 시멘트로 땜질한 자국이 선명합니다. 앞에 여기 있죠, 하얀 거 요거. 무너져가 3년 됐어요. 불안해서 이거 살 수 있구나. 업체는 행정명령이 지나친 처사라며 정상 운영만 되면 금세 쓰레기산을 치울 수 있다는 입장. 양측 간 갈등 속에 오늘도 쓰레기산은 높아져만 가고 주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돼. 이 아줌마 밤새 밀가루를 물어. 여자가 또 그래서 그때 나온다. 병원에 가면 놀래. 해보고. 네, 해보고. 지난해 2월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120만 톤. 이후에도 39만 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불법 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윤입니다. 일본은 9년 전 지진으로 중단된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 120만 톤이 골칫거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화 작업을 거친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접국인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관계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로 방류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まずはこれまでの様々な機会でいただいたご意見を丁寧に整理をし、
1년 전 황경상이 퇴임 직전 언급하면서 이슈가 됐고 日本、世界のすべての原子力発電所をね、このトリチウムを含むものはね、ちゃんと概要に希釈してるんだから。 스가 총리는 취임 후 후쿠시마를 방문해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마치면 실제 방류는 약 2년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가 2년 뒤 137만 톤까지 늘어 한계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정화한 뒤에도 80%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현지 어민들은 한국 등 인접 국가 영향도 우려합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처리가 강제징용 등으로 얽힌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한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남북 간 독자 교류 같은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다음 날 미 국무부를 찾아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실장은 면담 뒤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부터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종전선언이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비핵화 연계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개별 관광이나 작은 교역 같은 남북 교류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남북 관계는 단순한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것들이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대북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한미 갈등까지 계속 불거지자 뒷수습에 나선 겁니다.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수혁 대사가 앞으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서훈 실장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을 달랬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전셋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연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홍 부총리 사연을 빗대 전세 난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김 장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박재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전세 난민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데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세입자 때문에 처분하기도 어렵게 된 사람, 다름 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격차를 놓고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팩트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KB 통계의 경우에는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나타난 전세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김 장관은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의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8주째 올랐고 지난달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 급등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김 장관은 전세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너나 잘하세요. 가려진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저 말은 이게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나 잘하세요가 나왔습니다. 엄격한 재정 중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혼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엊그제 하는 총재의 엄격한 재정 준칙 필요 운운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총재님 많이 곤혹스러우시죠? 우리 힘내시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가 돈 쓰는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네. 여당 의원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네, 이 총재가 이틀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와 재정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기재부가 지난 5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재정 준칙을 만들었는데 시행 시기를 5년 뒤로 미루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는 나라 돈을 쓰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이제 나름 소신 발언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재죠. 네, 지난 2014년 임명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면서 이 총재를 연임시켰습니다. 네, 요즘 이 소신 발언했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혼나는 기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주제 볼게요. 나훈아 씨 신곡 테스형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왔다고요.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이 테스형을 들려줬는데요. 왜 테스형을 틀어줬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가 왜 생기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은 웃기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 네. 김현미 장관이 웃음을 못 참았네요.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훈아 씨의 노래를 사용한 건데요. 오늘 김현미 장관이 웃는 걸 보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반성의 기미가 없다 등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누리꾼의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이 송석준 의원만 만나면 유독 자주 웃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국회에서 만나면요, 늘 화제가 됐습니다. 그 국토부내에도 적폐가 많이 있을 거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지난번에 읽어보신다고 그랬는데 안 읽어보셔서 좀 실망스러워요. 또 읽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봐서요. 뭐 눈앞에 있으면 보죠 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까요? 예. 네, 웃는 걸 갖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김현미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웃자. 모든 국민들도 이 김현미 장관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며 격차가 줄었습니다. 전례 없이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도 주요 변수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 간이 의자에 앉아 수시간째 대기하는 노신사부터 목발을 짚고 나온 여성까지 사전 현장 투표소 열기는 뜨겁습니다. I think people are amped up. My desire to be really passionate about this election is that all of our rights are on the line.
선거를 18일 앞두고 사전 투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500만 명을 넘어서자 제각각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표심이 일찌감치 투표소로 몰려 바이든에 유리하다는 해석이지만 대선 당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A lot of Republican voters are listening to President Trump's complaints, criticisms about the reliability of mail-in balloting, and they may be more interested in waiting to vote until Election Day.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 유세를 재개하자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는 첫 TV 토론 이후 4.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현재 2.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최소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대면 유세를 중단하는 악재도 터졌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TV 토론회 대신 같은 시간에 각각 타운홀 행사를 열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But many people are getting this, and I mean, nobody's being blamed. Everybody is working hard to get this thing out of our country. The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전례 없는 타운홀 맞대결은 이루어졌지만 일단 양측은 마지막 TV 대선 토론회 참석 의사는 밝힌 상황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양측은 다음 주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격돌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E 뉴스 김정환입니다. 어제 북춘천 관측소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는데요. 첫눈은 언제쯤 내릴까요? 첫눈 오는 날 뭐해? 첫눈? 그거 언제 오는데? 매년 기다려지지만 이 첫눈 본 건 드문 것 같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 첫눈 기준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공식 첫눈은 이 기상청 관측소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내리는 눈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엔 유인 관측소가 23개 있는데요. 보통 기온과 습도 또 바람은 기계로 관측하지만 유인 관측소에서는 이에 더해서 사람이 꽃이 피고 설이나 첫눈이 내리는 걸 관측합니다. 자연현상은 시시각각 변해서 기계로는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종로구 송월동에 유인 관측소가 있는데 동작구에 눈이 펑펑 내려도 종로 관측소에서 안 보였다면 공식 첫눈은 아닙니다. 왜 같은 자리에서만 관측하나요?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아예 다른 자료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온의 역사나 아니면 변화를 알려고 하면 정제해서 하는 게 그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1998년 기상청이 동작구로 이전했지만 이 서울 관측소는 종로에 남았는데요. 관측 자료는 기후변화와 관찰 또 기상청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보통 이맘때면 설악산 첫눈이 왔다 전해지는데요. 공식 첫눈일까요? 아닙니다. 설악산엔 관측소가 없어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추위가 얼마나 빨리 찾아왔는지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 10년간 첫눈 관측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만큼 내린 건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고 대부분 진눈깨비 형태였는데요. 올해 첫눈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아직 예측은 이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엔 11월 24일, 지난해에는 11월 15일에 내렸고 평균 11월 21일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 청년들이 한글로 종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피켓에 한글을 적은 이유, BTS의 영향력을 믿어서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교전이 20일가량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양국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영어가 아닌 한글입니다. 종전을 촉구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한글 피켓. 여기에 한글로 댓글을 달고 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다분히 BTS 때문.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국제적 영향력을 의식해 그들의 공용어인 한국어로 국제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아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글로벌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안들이잖아요. BTS와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벌써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미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도 아미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100만 달러를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기부하자 아미는 즉시 결집해 이틀 만에 100만 달러를 모아 기부하며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BTS 팬클럽 아미의 동원력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BTS. 팬클럽 아미와 함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서해안에만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린 뒤 아침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까지 화창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내일 대부분의 산이 아침엔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초겨울처럼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할 텐데요. 특히 설악산은 아침에 2도까지 내려가서 오전 산행은 더욱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단풍 산행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방역 집중관리 기간입니다.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쌀쌀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북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에는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많겠고요. 12월까지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이 많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월동 준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개입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수상한 행적을 해당 수석과 비서관은 눈치도 못 챘던 걸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건 아닌지 청와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